자, 이제 7강의 이제 2차 시네요. 예. 실은 지금 여기 이 21세기의 미학의 새로운 발견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법칙이 너무 중요해요. 이 법칙. 이 법칙이 감성계의 법칙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은 미라는 것도 나오고 이거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연구 실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는 수수 법칙이었죠. 두 번째는 사위기대하고 정문합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성상하고 형상하고 하면은 합성체가 나오고,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하고 대상이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의 결과물 신생체가 나온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보다 이 사위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위기대가, 이 도표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깔끔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사유기대에서 목적을 중심하고 수수 관계를 갖는다면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항상 합성체하고 신생체 또는 결과물을 낳아요.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했었을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중심으로 성상과 형상, 이 수수관계를 맺으면은 항상 합성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목적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이 수수관계를 맺으면은요, 신생체 또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요.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녀가 그 관계성을 가진다면요, 신생체인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물을 재료로 이 관계성을 가진다면은 꼭 인공물이 만들어져요. 이건 뭐 예술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자연 세계는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자동적 사위기대하고 발전적 사위기대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도 몸과 마음이요 두 개가 수수관계 해가지고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목적은 아까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같이 살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같이 번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신의 목적 아닙니까? 신의 목적이 여기에서 살고 같이 번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가 사랑 구조라고도 봐야 돼요. 이거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안 죽고 떨어져 나가고 목적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합성체가 만들어져서 내 인간이 만들어지죠. 내 몸과 마음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또 발전적 사이기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개가 이거 수수관계를 하게 되면 신생체 자식 태어나고, 만약에 주체와 대상, 나하고 자연물하고 관계를 둘이 수수관계 해가지고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목적물 합성체인 예술품이랄지 아니면 인공물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창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구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발전적 사유기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술가들이 보통 나하고 뭐 자연물도 되고 무엇도 되고 이것하고 수수관계를 맺으면은 새로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예술품이 되는데, 목적이 나쁘고 마피아 조직의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예술품이 안 나와요. 요상하게 나올 거예요. 우선은 꼭 그 예술품 같은 그 유사품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갈등 구조를 갖다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원상의 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원상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선험이란 그 속에가 다 양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심껏에서 그 목적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속에가. 왜? 이 선험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감성 자체가 자기 반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분합이 있습니다.
정이 나눠져 가지고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리화합 법칙이고 이건 종종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옆에 우리가 도표가 나와 있지만 주체와 대상이 시간을 두고 분할을 할 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꼭 필요하게 되는데 다른 개체와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고 그 개체가 성장해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게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되죠. 나하고 주체하고 대상 여자하고 남자가 자식 낳아가지고 또 이제 결혼시켜요. 또 다른 거기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또 거기가 부부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자식하고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분합 법칙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분화했다가 모이면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계도 그렇고 우주도 이거 팽창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은요, 이거 정분합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돼가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분합하고 정반합하고 이거 혼동되죠? 정분합은 먼저 주고 이렇게 받은, 아까 이제 수수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받고 주는 것이 정반합이거든요. 어떤 정이 있으면 무조건 두드러 깨야죠.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래야 이제 발전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발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긍심을 느껴요. 우리가 정반합 법칙에 의해서 발전시켜서 이런 물질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좀 요상하죠. 다음은 상사 법칙입니다. 이것은 원존재와 존재세계, 그러니까 인간 포함해서 그 자연입니다. 이것에 닮음의 법칙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사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붕어빵이죠. 원상이 피조세계 만들 때 이 붕어빵식으로 자기의 DNA를 갖다 그대로 이전시켰다라는 거예요. 초월이 이쪽으로 붕어빵으로 연결할 때 사람 속에다 선음이라고 하는 이런 DNA를 갖다가 집어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초월하고 선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 선음을 통해 가지고 자연계의 법칙을 이제 상호작용하면 자연계 법칙을 알 수 있게 선음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법칙화 시켜가지고 초월을 갖다 알면 돼요. 그러면 초월이 이 목적성이랄지 이런 것을 구조로 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동할 때 윤리 도덕에다가 집어여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윤리 도덕 법칙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연하고 이것하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하고 이 초월이란 이 원인자하고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상사 법칙이라는 게. 닮은 거를 찾아서 또 만나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거지. 사람이 원숭이하고 만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숭이는 우리가 안 닮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상당히 고등이에요. 우리의 이 하나의 DNA 구조 속에서요.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소하고 말이 갖고 있는 이 요소를 발도 달렸고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광물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고등은 하등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고등한데 그리고 닮은 꼴이에요. 거기하고 상사성이 있는데 상사성이 있는 그 닮은 꼴에 자기 종족을 갖다 죽인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식물하고 사람하고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물하고 이런 것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자, 이 감성계가 목적성, 요것을 알아내야 돼요. 요거. 지금 이전에 이기론이랄지 아니면 그 주자가 말했었던 거, 이것도 이 목적론, 이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것이 없어요. 뭐 창조 법칙이 없어. 생존하고 발전한다라는 게 생존이라는 것은 같이 산다라는 그 뜻하고 같거든요. 발전도 공영해야 돼요. 그러니 자기 혼자 발전하고 그거는 이기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감성계의 목적은 생존하고 발전하는 그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이게 원인자가 이게 피조세계 만들어가지고 당장에 죽어버리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세계는 이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이러한 목적성에 합당하고자 한목적성을 가짐으로써 질서를 지켜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한목적성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랍니다. 예, 한목적성. 그렇게 말한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목적성을 향해서 반드시 나가면은
미가 나오면서 이거 거의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가 이 결합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또 그들은 살기 위한 한목적성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기쁨이 나와요. 이 받을 때 이 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미로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쁨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통합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빠뜨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거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건 되지 않겠잖아요. 자, 이제 철학사에서 목적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이 철학사에서 목적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세계에, 이것은 이제 사전에 나온 거예요. 모든 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절대자가 수립한 이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은 모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목적론입니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고 역사 과정이나 자연 현상도 무언가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되고 이끌려 간다고 하는데, 지금의 소위 말해서 과학주의랄지 이런 것은 목적론 아닙니다. 기계론입니다. 목적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철학에서나 이야기하든지 주로 이 이야기는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교에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원인자가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본 것은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무슨 목적이냐? 지가 자연이 지가 나와가지고 지가 뭐 이렇게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연과학의 불완전한 연구 성과는 자연을 갖다가 정복의 대상으로만 파악해요. 결국 그 속에 인간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자연 철학의 목적 없는 기계론 가치 중립이에요. 이 목적이 없어요. 목적론이 아니에요. 목적론이 아닌 게 기계론이에요. 결과가 선이든 악이든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구 환경 파괴되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지 말자고 지금 과학자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그러지 말자. 이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구인의 논리 실증적인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고요. 우선은 인간한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어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생태계 파괴하고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가져다 줬어요. 이것은 목적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속에가 이 과학도 목적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철학에서 목적론을 주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자연관으로 만물은 진료 내에서 형상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생성 발전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을 제시해가지고 목적인이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이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스토아파는 만물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며 만물이 추구하는 목적은 필연성을 지닌 절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목적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용도로 목적성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일단은 비판 철학할 때 신 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내적인 한목적성 개념을 갖다 끌어들였어요. 그 이유는 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 목적으로서 사물은 그 자체로서 원인으로서 결과로 현존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목적은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는 실제이고 이념이며 물 자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3대 비판서 중에서 이 사람이 무신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보면 신을 또 요청해요. 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을 언급했어요. 왜 한목적성이어야 되는데 왜 목적 없다고 했어요? 이 칸트도 봐보면은 대단히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긴 했지만은 이 목적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 알기가 좀 애매모호했던 거 봐요. 바로 이 목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헤겔도 이 목적성 이야기합니다. 변증법적인 세계 인식을 통해서 목적론을 주장해요. 이 정신이 절대정신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인륜적 공동체 의식의 계기를 인간적 법칙은 국가에서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네. 근데 국가가 어떤 국가였어? 전범국 프로시아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놓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헤겔. 그러지만 그 과정에 있는 어떤 발전의 법칙이랄지 역사랄지 법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고, 서양 철학, 이성 철학의 그 완전 종결자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목적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성계의 법칙은 자연과 인간의 생존과 번영의 원리예요. 그 원리적인 삶이 이 시대 인간과 인간의 자연의 갈등을 극복하고 순기능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목적은 원존재 또는 원인자의 목적이고 자연계 즉 피조세계의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하고 한번 그 해결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이 문제점은요. 우리가 자연과학 시간에 배운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윤리 도덕 법칙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해결점은요. 말 안 해도 자연 법칙하고 인간의 윤리 법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가치를 위해서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만 알면은요 되는 것이죠. 그게 가치죠. 목적에 합당하면 다 가치인 거예요. 자, 오늘 7강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